이 국회의 완전 정상화까지 그야말로 산 넘어 산입니다. 여야 사이 진통이 계속되고 있는데 북한 어선 국정조사 여부부터 정개특위 위원장 자리를 놓고 야당이 민주당을 압박하고 나섰습니다. 네, 가까스로 국회는 사실상 정상화됐지만 민주당의 고심이 더욱더 깊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정치권 이슈 유기홍 전 민주당 의원, 진수희 전 국회의원 두 분과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오셨습니까? 네. 국회 문 열어서 반갑긴 한데 이 사실상 정상화 과정에서 합의했던 내용을 놓고 지금 후폭풍이 심합니다. 네. 자, 정개특위, 사개특위 위원장 자리 선택을 해야 되는데 민주당이 지금 굉장히 곤혹스러운 상황에 처했거든요. 네. 저희가 일단 민주평화당, 정의당 이 대표들 이야기 준비했습니다. 듣고 오겠습니다. 민주당은 여야 4당 공조로 만들어온 선거제도 개혁을 책임 있게 완수하고자 하는 의지와 방도를 밝히기 바랍니다. 그 의지의 출발점이 정치개혁특위 위원장을 더불어민주당이 맡아서 정개특위를 책임 있게 운영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은 8월 말까지로 연장된 정개특위 활동 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 법안의 처리를 마무리해야 합니다. 복잡했는데요. 간단해졌습니다. 정개특위만큼은 자유한국당이 위원장을 맡으면 안 된다라는 게 지금 야당의 주장입니다. 네. 어떻게 보십니까? 야3당 기자회견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만큼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의미이고 또 그것은 돌아가신 노무현 대통령부터 지금 문재인 대통령까지 철학으로 갖고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독일형 정당 명부식 비례대표제까지 못 가더라도 소수당의 의회 진출을 용이하게 하는, 그러나 사실은 좀 아쉬운 점이 있어요. 오늘 기자회견에서. 사실 상황이 여기까지 온 데는 자유한국당이 3달 가까이 국회를 닫아놓고 장외투쟁을 하고, 그리고 마지막 순간에 이 부분을 조건으로 내걸었던 것이고, 민주당으로서는 고육지책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국회를 열기 위한 고육지책이었는데 자유한국당의 책임은 크게 부각되지 않고 민주당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마치 이런 것처럼 하는 부분은 조금 과하고, 한 가지 또 쓴소리를 드리자면 저 자리에 손학규 대표는 계시면 안 되는 거죠. 오신환 원내대표가 합의했고 같이 처리했는데 그것을 당대표가 나와서 다른 얘기를 하신다는 것은 그건 맞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해서 그 점은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적하신 부분들 차근차근 저희가 짚어보도록 하겠고요. 역시 야3당의 기자회견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 야3당 대표 기자회견을 보면서 저도 야당에 속해 있는 정치인 입장에서 매우 실망했다 하는 말씀을 일단 드립니다. 우리 유기용 의원께서는 이해를 한다고 하셨는데 저는 이해조차도 하기가 어려웠다. 왜냐하면 사실은 지금 문제가 되는 두 특위가 이제 그 사법개혁특위와 정치개혁특위잖아요. 그러면 저 야3당 저 대표는 결국은 사법개혁, 검찰개혁보다는 선거구제 개편에 더 마음을 두고 있다는 속내를 저는 드러냈다고 보고, 저 지금 말이 정치개혁이지만 내용은 선거구제 개편이잖아요. 근데 선거구제 개편이라는 게 어떤 말로 포장을 하더라도 국민들이 보기에는 그냥 정치인들, 정당들이 자기 땅 늘리려는, 밥그릇 지키려는 그런 싸움으로 보기 때문에 시선이 고울 수가 없는데, 저 부분에 초점을 맞추고 저 정도 강한 어조로 여당을 비판한다는 거는 저는 솔직히 개인적으로 굉장히 실망했다 말씀을 드리고, 아까 손학규 대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과 더불어서 저는 어제 왜 초어렌지 하는 모임에서 정말 부적절한 말씀을 하신 게 일단 정개특위를 민주당에서 위원장을 받고 그걸 심상정 의원한테 넘겨주라는 식의 정말 시대착오적인 꼼수적인 그런 제안을 하신 거에 대해서 저는 분명히 좀 비판을 드리고 싶고요. 사실은 이
그 교섭단체도 아니면서 제가 정의당 말씀을 하는 거예요. 심상정 대표는 이 정의당이라는 당이 사실은 교섭단체도 아니고 의석수로 따지면 원내 5번째 정당이에요. 예. 그 정당 쪽에 그 중요한 특위의 하나를 위원장으로 줘서 지금까지 끌고 왔잖아요. 예. 그다음에 어쨌거나 패스트트랙 이렇게 태우는 것까지 했어요. 그럼 그걸로 만족을 하셔야지 이 이후에 있을 상황, 어렵사리 국회 정상화를 시켜놓은 이 마당에 저걸 가지고 저런 식으로 그 여당을 너무나 이렇게 뭐라 그럴까 궁지에 몬다 그럴까 뭐 제가 여당 소속은 아니지만 네. 좀 보기에 굉장히 민망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정개특위, 사개특위 위원장 자리를 놓고 민주당의 입장이 굉장히 곤혹하다 얘기를 하다가 심상정 의원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네. 받아서 그대로 이어가 보시죠. 심상정 의원이 뭔가 뭐 일부 언론에서는 해고라고 표현하기도 하고요. 이렇게 하는 걸 좀 이해한다는 분위기도 있는데 아닌 목소리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심상정 의원의 절박함과 그 안타까운 마음은 개인적으로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정치적으로는 너무 지나치게 과도한 것을 요구하고 있다 생각합니다. 사실 아까 진수희 장관님도 말씀하셨지만 처음에 정개특위 위원장으로 보임될 때도 네. 사실은 커다란 배려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때 이미 노회찬 의원이 타계하셔서 예. 원내교섭단체 지위를 잃은 평화정의 상태였는데 모임이 깨졌습니다. 네, 네. 예. 그리고 노회찬 의원에 대한 존중의 의미도 포함해서 예. 여러 가지로 이제 그런 과정을 통해서 됐던 것인데 그리고 이 자리를 빌어서 분명히 말씀드릴 것은 이인영 대표는 거짓말하는 사람 아닙니다. 예. 예. 제가 직접 확인을 했습니다. 심상정 대표와 이인영 대표는 아니고 예. 민주당 내에서 이 문제를 가지고 의논을 했고 분명히 했다. 그리고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걸 심상정 대표가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제 조만간 그 과정이 뭐 이제 본인들이 얘기를 하면 예. 밝혀질 수 있다고 금방 보는데 밝혀지겠네요. 네, 제 입장에서는 지금 그분이 누군가를 밝힐 수는 없지만 곤란하시겠네요. 예. 예, 그러나 분명히 그 교감이 있었다 하는 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심상정 의원이 오케이를 했는지 여부까지는 모르겠지만 예. 어쨌든 어쨌든 이 얘기는 했다. 상황을 충분히 알고 있었다. 그리고 교감은 있었다. 연락도 없었다는 거는 사실과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왜 심상정 의원도 그렇고 지금 정의당에서 대표 원내대표까지 다 전혀 뭐 이후에도 들은 게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 뭘까요? 뭐 그거는 이제 뭐 나중에 보면 상황이 정리가 좀 되겠죠. 지금 입장에서는 그 진위를 가리는 게 또 문제의 본질은 아니기 때문에 예. 그러나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충분히 의논했다. 알겠습니다. 유경 의원께서 하신 이야기가 맞다고 한다면 그 부분은 차차 좀 밝혀져야 될 부분이겠네요. 저는 제3자 입장에서 예. 같은 진보 진영이라는 이유로 사실은 지금까지 민주당이 정의당에 대해서 사실 굉장히 과분한 배려를 저는 해왔다고 생각을 해요. 예. 그런데 이제 최근에 이 상황을 놓고 뭐 배신의 정치 뭐 이야기도 나왔고 뭐 진실 게임 양상으로 흐르는 듯한 분위기도 있는데 저는 이인영 대표가 전 잘 모르지만 예. 정의당 쪽에 양해를 구하는 일을 안 했을 리는 저는 없다고 봐요. 그 심상정 위원장 본인한테는 아니더라도 누군가한테 했는데 그게 아마 정의당 내부에서 공유되지 않았거나 뭐 그런 사정은 있었을지 모르나 이인영 대표 차원에서 정의당 쪽에 이 상황을 설명하고 양해를 구하는 일을 안 했을 리는 없다라는 게 제 그 추측입니다. 알겠습니다. 정치공학적으로 설명을 저희가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네. 어쨌든 민주당은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를 선택을 해야 됩니다. 네. 정개특위 위원장을 하든 사개특위 위원장을 하든. 근데 사개특위 위원장을 선택하기엔 부담이 너무 많은 게 현실입니다. 정의당과 민주평화당이 네. 아예 그냥 편을 안 들어줄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떻게 결정이 날까요? 민주당 원내 지도부하고 오늘 방송 직전에 네. 통화를 하고 왔습니다만 내일 모레 의총에서 결정이 되는데 예. 분위기가 팽팽하다. 궁금하네요. 반반. 이것이 전언입니다. 네. 그래서 결과를 지금 예측하기가 어렵다는 것인데 민주당 그 의원총회는 예. 당원 당규상에 명시된 의결기관입니다. 예. 어떻게 보면 원내의 문제는 원내대표 책임하에 의원총회에서 결정하게 돼 있기 때문에 사실은
내일 모레 의총에서 어떤 결정이 날지에 따라서 예. 정해질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사개특위 역시도 정개특위 역시도 두 가지 다 중요한 가치로 지금까지 민주당이 해왔고 네. 저런 자유한국당의 반발, 그 반발은 너무 과도했습니다만 예. 까지를 감수해 가면서 패스트트랙으로 여기까지 왔다는 점에서 어느 한쪽을 선택하면 배신이고 어느 한쪽을 선택하면 뭐고 이런 문제는 아니라고 보고요. 또 하나는 지금 사실은 예. 패스트트랙이라는 고육지책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국회 선진화법에 따르더라도 예. 자유한국당이 끝까지 반대하면 결국은 330일을 채워서 가게끔 돼 있습니다. 예. 네. 설사 정개특위위원장을 우리가 맡더라도 예. 자유한국당이 끝까지 반대하면 거기서 합의를 이루기가 어렵게 되는 거죠. 뭐 그 속에서 합의를 위해서 노력한다는 게 민주당의 입장 위원도 아니었습니까? 한국당 몫이 한 명 늘었고요. 네네. 예. 그렇고 그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민주당이 어느 걸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뭐가 근본적으로 달라지는 건 사실은 없지만 중요한 것은 이제까지 민주당이 추구해왔던 정치개혁과 사법개혁이라는 예. 그 두 가지 가치를 놓고 아마 내일 모레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정말 중요한 의원총회를 앞두고 거기서 결정하게 될 것이다. 알겠습니다. 예,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본적으로는 예. 어쨌든 둘 다 큰 차이는 없다고 하셨지만 네. 어쨌든 당장 만약에 민주당이 사개특위를 선택하게 되면은 여야 사당 공조가 깨질 것 같은 분위기거든요. 좀 어떤 선택해야 된다 보십니까? 저는 모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예. 그런 분위기로 몰아가는 두 야당이라 그래야 될지 제가 바른미래당 바른미래당과 때문에 정의당. 네네. 하여튼 그 행태에 대해서는 저는 전혀 오히려 굉장히 구태의연한 약간의 겁박하는 그런 행위는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요. 예. 저도 이틀 후에 있을 민주당 의총의 결론이 몹시 지금 궁금하죠. 궁금한데 예. 아마 민주당 입장에서는 의원들만의 의견만으로 결정하기는 힘들 것 같고 청와대 쪽의 의견도 상당히 중요하게 이렇게 비중 있게 저는 참고를 해야 할 것 같은데 예. 제 개인적인 그냥 추측으로는 아무래도 민주당 지도부나 청와대 쪽은 그래도 정치개혁 쪽은 그러니까 선거구제 개편은 여러 가지 변수가 많아서 예. 그거에 매달리기보다는 지금 다 알다시피 청와대는 어떻게 됐든 사법개혁. 예. 사법개혁, 검찰개혁을 하려고 하잖아요. 그쪽에 방점이 찍혀 있기 때문에 이쪽 위원장을 맡아서 한쪽이라도 확실하게 뭔가 그 개혁을 완수하는 이런 일을 하고 싶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인데 예. 근데 사실 아까 말씀하셨지만 패스트트랙까지 왔기 때문에 예. 지금 이 시점에서 뭐 어느 걸 맞는 게 더 뭐 확실하게 단반다 이거를 평가하기는 굉장히 힘들 것 같고요. 저는 이 시점에서 이제 한국당에 한 말씀 드리고 싶은 네. 거는 정치개혁특위위원장을 맡으면 더더욱 그렇고 안 맡는다 하더라도 지금 이제 국회 정상화라는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기 때문에 그 선거구제 개편하고 관련해서 좀 책임 있는 예. 좀 제대로 된 그러니까 어깃장노는 아니고 좀 제대로 된 책임 있는 안을 좀 이번엔 내놓고 정개특위에 임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더더욱 위원장을 맡게 되면 더더욱 저는 그런 책임 있는 행동은 좀 뒤따라야 되겠다 이런 말씀 드리고 자유한국당 싶습니다. 네. 입장에서는 정개특위 위원장을 하든 사개특위 위원장을 하든 여러모로 지금 상황에서는 굉장히 좀 마음 편하게 볼 수 있는 상황인 것 같기도 합니다. 꼭 그렇지는 않다고 봅니다. 예. 아까 우리 진 장관님 말씀하셨던데 공감하면서 이제 한 가지만 좀 간단히 예. 보태면 네. 만약에 사개특위위원장을 선택하면 야삼당이 거기에 협조하지 않겠다라고 네. 했는데 바른미래당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표와 원내대표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예. 사실 원내 문제는 원내대표 의견이 중요하다고 보고요. 예. 사실은 정의당과 민주평화당이. 민평당 입장에서 보면 사법개혁도 그들의 철학과 맞닿아 있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정략적으로 지금 절박하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런 엄포일 수 있지만 실제로 그렇게 가지는 않을 것이다 하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지금 뭐 머릿속이 많이 복잡할 것 같습니다. 예.
조금 이따 말씀드릴 기회가 있겠습니다만 지금 사실은 남북 관계나 북미 관계가 확 되살아나면서 예.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어쨌든 그 문제를 어떻게 볼 것인가 하는 이런 문제도 있고 저는 결국 정치 개혁이든 사법 개혁이든 예. 시대 정신에 속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이 문제를 자신들의 시대 정신에 역행하는 그 행보에 대해서 마냥 속편히 즐기고만 있지는 않을 것이다. 그렇지는 못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두 분 얘기를 종합해보면 사개특위 쪽이 약간 가능성이 높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쨌든 민주당이 고민 자체는 정말 되는 상황 아닙니까? 그렇다 보니까 애초에 이인영 원내대표가 왜 이런 합의를 용인을 했을까? 뭔가 다른 의도가 있는 게 아닌가라는 의견도 일각에서 좀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생각 어떠신가요? 뭐 저는 이인영 원내대표가 다른 의도라기보다 예. 집권당, 원내 일당의 그 대표로서 또 집권당의 원내대표로서 무한 책임을 지고 있잖아요. 국정 운영, 특히 국회를 정상화시켜서 정말 정부 쪽이 원하는 추경 처리도 해야 하고 하는 이런 어떤 뭐랄까요? 절박함 이런 것 때문에 저는 이렇게 합의를 했다고 보고요. 또 아까도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리지만 정치개혁 이든 사법개혁이든 이미 패스트트랙 일정한 궤도에 올라왔기 때문에 이제는 이 정도로 가도 그렇게 큰 문제는 없지 않을까라는 판단을 했다. 이인영 예. 대표 쪽에서 했던 것 같고요. 어쨌든 국회 문을 열어야 되는 예. 그런 막중한 책무를 안고 있는 집권당 원내대표 입장에서는 좀 불가피했던 결정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남북 관계 얘기해 주셨는데요. 네. 주제 바꿔보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자, 오늘 국무회의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북미가 사실상 적대 관계 종식을 선언한 것이다. 두 분도 아마 이 DMZ 회동 아주 가슴 어떤 마음으로 보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좀 네. 기억에 남는 장면 있으신가요? 사실은 그날 현장 상황이 너무 혼란스러워서 정말 정신 없었어요. 예, 외신과 국내 카메라가 포착을 못했지만 네. 김정은 위원장이 문재인 대통령을 포옹하는 사진이 예. 북측 카메라에 잡혀서 그것을 이제 저희가 회담이 끝나고, 봤는데 예. 저는 그것이 모든 것을 말해준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전 세계가 놀랬고 그리고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정말 놀라움과 기대를 가지고 그 장면을 지켜보셨을 텐데 예. 저는 판문점 회동을 통해서 우선 하노이 회담 이후에 얼어붙어 있었던 남북관계, 북미관계가 근본적인 전환점을 맞았다. 예. 이렇게 아주 적극적으로 평가를 합니다. 구체적으로 북미 관계는 북측은 리용호, 최선희, 예. 그리고 미국은 폼페이오. 폼페이오하고 비건 예. 이렇게 팀이 짜여져서 7월 중순부터 이제 본격적인 실무 협상에 들어간다는 것이고 예. 남북 관계도 저는 조만간 좋은 소식이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예. 제가 감히 좀 말씀드리자면 빠르면 올해 안에 올해 안에. 그리고 늦어도 내년 중반 미국 대통령 선거 이전까지 북미 관계 그리고 완전한 비핵화와 관련돼서 확실하게 한 단계 진전하는 합의가 이루어질 것 같다. 평화협정 말씀이십니까? 그건 뭐 여러 가지를 좀 뭐 포괄해서 드리는 말씀인데 예. 평화협정 종전선언 평화협정도 거기에 포함이 되는. 포함되고 또 하나는 완전한 비핵화의 그 방법에 대해서도 의견 접근이 저는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이 AP하고 연합뉴스를 비롯해서 6개 언론사와 서면 인터뷰 했을 때 예. 문재인 대통령께서 영변 핵시설을 완전히 폐기하는 것이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의 출발점이다. 예. 이거를 미국과의 교감 없이 문재인 대통령이 얘기하셨을까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런 점에서는 이건 뭔가 중대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고 그 변화의 상징이 바로 그날 판문점 남북미 회동이었다. 이렇게 아주 적극적으로 평가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만 된다면 정말 우리 모두의 바람이 아닐까 싶은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저는 이번 회동에서 가장 이렇게 기억에 남는 장면은 결국은 군사 분계선. 그러니까 김정은 위원장을 이제 배웅하면서 예. 군사 분계선상에서 세 분이
모여 있었던 그 장면이 가장 인상에 남고요. 물론 이번 저3자 회동 저거는 굉장한 역사적인 사건이고 두고두고 이 기록될 만한 장면인 것만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 의미 이외에 정말 실질적으로 뭔가 진전이 있겠느냐 하는 거는 앞으로의 상황을 지켜보고 우리가 판단할 문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번 저 회동은 사실은 그 하노이 회담 엎어지고 나서 지난 몇 달 동안 북미 대화가 거의 없었던 냉랭했습니다. 교착 상태에 빠졌던 그 북미 관계에 약간 이제 실마리를 푼 정도이지 그게 앞으로 이제 실무회담을 통해서 그 하노이에서 있었던 양쪽 특히 미국 쪽의 제안 이런 것 쪽으로 갈지 그거는 정말 지켜봐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가 이 지점에서 사실 문 대통령이 오늘 국무회의에서 북미가 사실상 적대관계 종식을 선언한 거나 다름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이 대통령이 그렇게 생각하고 싶어 하는 거는 제가 이해는 돼요. 이해는 되나 대통령의 그런 인식을 제가 공유하기에는 아직도 부족하고 미심쩍은 것들이 너무 많이 있기 때문에 저는 저 개인적으로는 평창 올림픽의 그 6.12 싱가포르 회담 또 4.27 판문점 회담 이걸 보면서 저 자신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희망을 가졌고 기대를 걸었던 사람 입장에서 지금은 이 문제는 이 장면 하나하나에 일희일비하고 우리가 희망 고문을 당하는 건 우리한테도 별로 이롭지 않겠다라는 제가 제 나름의 판단을 해서 저는 계속 이제 지켜보자는 입장이고요. 사실 야당에서 이런저런 얘기가 나오는 거에 대해서 여당이나 청와대에서는 이걸 무조건 발목 잡기다. 야당은 남북 관계가 안 되길 바라는 거 아니야. 이런 쪽으로만 자꾸 보지 마시고 왜 그런 말이 있잖아요. 외교는 최상의 것을 기대하면서 그러나 최악의 상태를 준비하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야당이 하는 이 한마디나 지적이나 이런 부분들을 말하자면 최악의 상태에 대비하는 혹은 지금 대통령이나 청와대가 하시려고 하는 것과는 좀 역할 분담을 하는 이 역할 분담 속에서 오히려 우리가 결론은 더 큰 결론을 가져올 수도 있는 거니까 그런 차원에서 좀 받아들여 주시는 게 좋겠다. 야당에서 나오는 쓴소리나 지적들을 무조건 저 사람들은 남북관계 안 되는 걸 바라는 거 아니야. 이렇게만 막 몰아붙일 일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제가 꼭 드리고 싶습니다. 소개를 해드리면요. 네네. 문재인 대통령의 역할은 이번에 판을 이렇게 만들어주고 뒤로 빠진 걸 보고 개그로 전락했다라는 비판도 있었고 여당에서는 아니 이거 어떡하라는 거냐 그러면 잘 만나면은 김정은 대변인 얘기가 나오고 여기 있으니까 또 개그로 전락했다 어떡하라는 거냐 어떻게 하라는 건지 좀 설명해 주시죠. 저는 이제 자유한국당에 좀 반성을 촉구합니다. 그동안 막말했잖아요. 그런데 한번 보세요. 2017년 쾌르보 재단에서 베를린 선언 하셨을 때 북쪽이 즉각적으로 거기 냉소했습니다. 근데 불과 5개월 후에 평창 올림픽을 전기로 남북 관계가 실현돼서 그때 베를린 선언에서 했던 내용이 남북 정상회담 선언 속에 다 들어갔습니다. 지난번 북유럽 가셨을 때도 뭐 관광, 철렵질 얘기까지 대변인이 했죠. 자유한국당 대변인. 대변인의 입장은 당의 입장이죠. 그런데 그런 것들이 쌓여서 이번 이루어진 거죠. 저는 그 계기라고 하는 데 대해서 참 저렇게 국민들의 생각을 모르실까 생각했는데 첫 번째, 우선 한미 정상회담이 없었으면 판문점 회동도 없었습니다. 이건 분명한 사실이고 이거 굴욕 외교라고 욕했지 않습니까? 그 부분 사과 안 하고 있어요. 두 번째, 회담 장소가 남측 자유의 집에서 열렸습니다. 방을 빌려주는 사람이 주인이지 어떻게 객입니까? 만에 하나 정말로 북이 남측을 배제하려고 했으면 판문각이나 통일각에서 했을 수도 있겠죠. 주인으로서 자리를 만들어주고 그리고 또 하나 객이라고 하는 것 중에서 왜 셋이 모여서 회담을 하지 둘이 했냐? 라는 얘기는 저는 정말 어안이 벙벙한데 이것은 원래 북과 미국의 정상들의 만남으로 제한된 행사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그게 잘 되도록 도와주는 것이 우리의 임무지 거기에 끼어들어서 하는 게 존재감인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유한국당은 물론이고 예. 정치학 교수를 하셨다는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까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걸 보고 예. 저는 이건 정말 잘못됐다. 자유한국당은 사과해야 됩니다. 이 알겠습니다. 대목에서는. 예. 저는 좀 다른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번에 이제 저 상황을 두고 제가 뭐 한국당을 대변할 위치에 있는 건 아니지만 네. 황교안 대표는 굉장히 의미가 있다라고. 모임이다. 네. 이렇게 잘 되길 바란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고 나경원 원내대표의 경우가 이제 개그로 이런 객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아마 이 객이라는 표현을 쓰게 된 배경이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이게 기사 중에 보니까 그런 게 있더라고요. 원래 우리 쪽에서는 먼저 문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서 이제 이렇게 같이 해서 인도를 이제 트럼프 대통령 쪽에 하는 그 그림을 원했는데 미국 쪽에서 그걸 거절을 하고 그랬고 그다음에 그래도 다른 데도 아니고 대한민국의 판문점에서 그것도 자유의 집에서 만나는데 우리 대통령이 좀 옆방에서 그냥 대기 상태로 있었다는 게 물론 보기에 따라서는 아까 유기용 의원님 말씀처럼 그렇게 받아들이는 국민들도 계시겠지만 뭐지? 약간 자존심 상해하는 국민들도 있단 말이에요. 이거 여야 무슨 정파 이런 걸 떠나서 아마도 그 한국당 입장에서 나경원 대표는 그 미국 쪽이 거절한 그 장면과 또 우리 국민들 중에는 좀 약간 자존심 상해할 그런 국민들의 심정을 좀 대변했다고 보고요. 황교안 대표는 대신 더 큰 틀에서 의미 있다고. 그러니까 당 내부에도 한국당이라 그래서 뭐 그렇게 일사불란하게 같은 입장을 낼 필요는 없잖아요. 네. 민주정당이고 100석이 넘는 정당에서 이런저런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가 있고 국민들도 다양한 생각을 가질 수가 있는데 그거를 대변했다고 보시면 되고 이제 딱 그렇게 나오니까 이제 민주당의 반응이 뭐였냐면 적극적으로 개입할 때는 무슨 김정은 수석 대변인이라고 이야기하더니 지금 개그로 그거는 그렇게 받아들이면 안 되고요.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는데 수석 대변인 얘기는 사실 미국 쪽에서 나왔던 얘기잖아요. 미국 언론이 썼던 얘기인데 미국 쪽에서 중재자라 그러면서 일방적으로 김정은 위원장 쪽 이야기만 자꾸 자기네들한테 주는 거냐 이런 차원에서 나왔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개입은 하되 그러니까 양쪽에서 정말 중재 역할로 받아들여야 되지 어느 일방을 편든다는 식으로 받아들여지지 않게 하면서 적극적으로 하라는 이야기고요. 이번에 이거 객이라는 얘기는 이제 그런 약간 좀 서운한 자존심 상하는 그런 심정을 대변한 걸 그렇게 다양하게 받아들이시면 저는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뭐 이런 점은 있다고 봅니다. 저는 아직 그 이번 회담이 어떻게 성사됐는가 하는 과정 전체가 정확하게 사실관계가 알려지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설사 그렇다고 하더라도 트럼프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번 판문점 회동으로 해서 아베 총리가 그렇게 자기가 주연을 하고 싶었던 G20도 다 묻어버렸어요. 그리고 상대당인 민주당의 대통령 후보 첫 토론회도 뉴스에서 사라져버렸어요. 그럴 정도로 트럼프 대통령이 원했던 건 4.27 판문점 회담 때 남북 두 정상이 마주섰던 그 모습, 그 역사적인 모습을 그 모습을 자기가 재현하고 싶고 그래서 10m쯤 더 걸어갔던 거라고 저는 보고 그런 미국의 요구를 들어준 것이 굴욕적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을 이렇게 보냈고 그리고 둘이 같이 올 때 주인으로서 그걸 맞이했고 또 자유의 집 방을 빌려줘서 거기서 1시간 가까이 회담할 수 있도록 주인 역할을 했고 마지막 또 환송하고 포옹하고 이런 과정에서 그것을 계기라고 하는 건 좀 너무 심했다. 알겠습니다. 근데 어쨌거나 중요한 거는 이번에 역사적인 이벤트 이외에 실질적인 내용상에 진전된 거는 지금 하나 더 드러난 게 없어요.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그 회동 끝나고 나서 대북 제재 계속
유지된다라는 거 이야기했고 속도가 목표가 아니다. 서두르지 않겠다라는 말 예. 다시 한번 강조를 했어요. 지금 막 이게 뭔가 풀린 것 같지만 돌아서서 한두 달 후에 트럼프 대통령 입에서 무슨 얘기가 또 나올지 모르고요. 어제 그 대통령 말씀을 제가 자꾸 드려서 죄송한데 그 종식을 적대관계 종식을 선언한 거다. 이렇게 과도하게 했다가는 우리가 또 실망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나라들 간에 서면으로 사인한 것도 뒤집어지기 다반사인데 저렇게 사실은 두 분 다 굉장히 즉흥적인 특성들이 있잖아요. 트럼프든 김정은이든. 케미가 잘 맞죠. 그런 그 즉흥적인 이 회동 하나만을 가지고 적대 관계가 종식됐다, 선언한 거나 다름없다. 이렇게 과도하게 규정하는 거는 조금 위험해 보인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근데 저는 사실 문재인 대통령을 오랫동안 접하고 뭐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눠봤는데 그렇게 경솔한 분이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좀 지나치게 신중해서 고구마라는 뭐 얘기를 들으실 정도로. 답답할 정도로. 그런데 그분이 6개 언론사, 연합뉴스가 포함된 6개 언론사 인터뷰에서 얘기하신 내용이나 그리고 저는 귓속말 속에 트럼프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과 나눴던 귓속말 속에 굉장히 중요한 너무 궁금합니다. 키워드가 들어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것은 실제로 남북관계 진전, 북미관계 진전과 관련된 중요한 물밑에서의 흐름들이 지금 있다는 걸 저는 감지할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겉으로 드러나 있고 미국 입장에서도 그렇고 문재인 정부 입장에서도 지금 그걸 겉으로 드러내지는 않지만 저는 뭔가 진행되고 있는 그 모습들이 지금 저 화면이죠. 저 귓속말 속에 들어있고 그리고 사실 54분 동안 진행된 회담의 내용에 대해서는 세부 브리핑을 안 했습니다. 대외적으로. 그러나 비행기 타고 가면서 강경화 장관에게 그 내용을 전달했다는 거죠. 미국에 도착해서도 아니고 에어포스 원 안에서 그 내용을 폼페이오인가 비건인가 제가 지금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강경화 장관한테 그 내용을 설명했다는 것은 그 54분간의 회담 속에서 무언가 내용이 있었다. 그리고 그런 것에 근거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좀 희망적이고 좀 전향적인 자세를 취하시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짧게 말씀드릴게요. 저는 문 대통령의 신중함을 못 믿는 게 아니고요. 트럼프 대통령의 즉흥성 때문에 제가 그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알겠습니다. 유 의원께서 조금 전에 그 일본 얘기 잠깐 해주셨습니다. G20 얘기하셨고 G20을 지워버렸다. 자, 저희는 어제 남북미 정상회담 감격에 대해서 굉장히 좀 고무적인 분위기를 많이 전달을 해드리려고 했는데 오전에 일본에서 찬물을 끼얹는 뉴스가 날아들었습니다. 일본의 경제 보복 조치 일단 영상으로 준비했는데 보고 나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国ぐるみで、制度連にしたいわれなき、中傷がですね今世界で行われているのも太平洋地域における옹졸할 졸자라는 한자가 요즘 많이 보입니다. 보면은 뭐 치졸, 옹졸, 졸렬 이런 한자들이 요즘 언론에서 표현을 좀 많이 그렇게 쓰더라고요. 자, 일단 간략하게 일본은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대한 보복이 아니라고 얘기는 했지만
우리는 그렇게 다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대응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분명히 이게 강제징용 판결에 대한 보복 조치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만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닌 것 같더라고요. 오늘 거기 일본에서의 기자들 질문도 보니까 그 보복 조치 아니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궤변 아니냐 이렇게 그 나오는 걸 보니까 그런 것 같고요. 물론 일본 정부는 보복 조치 아니고 자유무역 위반 아니고 그냥 양국의 신뢰가 깨진 그런 문제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데 그게 궤변인 것 같아요. 보복 조치라는 게 이제 신뢰가 깨졌기 때문에 보복을 그걸 인정한 꼴이 됐는데 그러니까 강제징용 판결에 대한 불만에다가 모르겠습니다. 그 지금 참의원 선거가 일본에 선거가 21일이니까 한 3주 후면 선거가 있는데 그 선거를 의식해서 아베 총리가 그렇게 했을 수 있다는 거. 그다음에 모르겠어요. 저 시점이 미묘한데요. 결정적으로 이제 판문점 이 상황에 대한 약간의 소외감에 대한 질투심이라든지 뭐 이런 거가 그냥 거기에 엎어져가지고 확인사살 하듯이 그래서 이런 조치가 내려진 게 아닌가 싶은데 하여튼 걱정은 걱정이죠. 경제를 생각하면. 그래서 저는 사실 이게 굉장히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이긴 하지만 강제징용 판결이나 이런 거는 우리가 과거사 문제라든지 우리 민족의 자존심하고 관련된 이 부분하고 또 우리랑 경제 교류가 많은 그 현실상으로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다른 이제 정치나 이 외교나 경제에 있어서는 좀 실익을 생각해서 이걸 좀 분리해서 아주 지혜롭고 영리하게 뭐 이렇게 말처럼 쉽지는 않겠습니다만 그런 대응을 우리 쪽에서 했었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 워낙 이제 이 남북미 회담 이런 거에 대해서 일본이 소외감을 평소에 많이 느끼고 하는 거를 끼고 싶어 하는 심정을 우리가 좀 살짝 이용을 해서 예컨대 문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으로 소통하거나 뭐 이럴 기회가 있을 때 일본이 원하는 그 일본 그 납북자 문제 있잖아요. 뭐 그런 거라든지 그 한번 아베 총리하고도 이 만남을 주선하는 그런 그 노력을 하는 척이라도 이런 식의 행위를 통해서 이 과거사 문제와 이 경제나 국제정치 이 부분을 분리해서 우리가 좀 그 지혜롭게 대처했더라면 싶은 아쉬움은 남는데 그러다 보니까 강제징용 판결이 있은 지 지금 8개월이 지났고 그동안에 계속 보복 조치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그 분위기를 일본에서 뉘앙스를 많이 풍겼던 거를 우리가 좀 준비를 치밀하게 좀 했었더라면 하는 좀 진한 아쉬움이 남죠. 왜냐하면 우리 경제 주는 물론 일본 경제도 타격을 입을 거라고는 하긴 하는데 우리 경제 특히 반도체가 우리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엄청나다는 거를 감안하면 우리 경제가 안을 이제 타격 이런 거 생각하면 아쉬움이 굉장히 진하게 남을 수밖에 없고. 우리 정부의 외교력을 좀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역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그 졸렬하다 할 때 졸자가 이게 변을 지금 동물, 얘기하시죠. 동물이라는 뜻이고 하나는 그 장군이 아니라 뭐 쫄병이라는 뭐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동물 중에서도 하급에 속하는 동물을 이제 그렇게 표현을 한 거라고 이제 제자 원리를 생각해 보면 그런데 우선 아베 총리가 이번 G20에서 자유무역을 제창했는데 거기 정면으로 반하는 행동입니다. 그래서 WTO 정신에도 반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즉각 이제 제소 의사를 밝힌 것도 그렇고 아까 진 장관님 말씀하셨던 대로 니혼 게이자이 같은 권위 있는 신문에서도 그리고 다른 일본 내 여론에서도 이건 옳지 않다. 이건 원칙을 자꾸 바꾸는 문제이기 때문에 옳지 않다고 얘기를 했다는 점 하나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민주주의의 근간이 삼권 분립인데 독립적인 법원의 판결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보복 조치를 취한다는 것은 그건 민주주의 원리를 스스로 부정하는 그런 일이라서 저건 또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고 보고요. 또 하나 제일 직접적인 거 아까 말씀하셨습니다만 7월 21일 날 있을 참의원 선거에 일본 내 보수 여론들을 결집하는
뭐 그런 목적이 저는 분명히 있다 하는 생각도 들고, 사실은 아베 총리가 지금 어떻게든 김정은 위원장을 한번 만나고 싶어 하죠. 근데 제가 보기엔 아직 번호표를 못 탔어요. 북한에서는 아주 맹비난을 하지 않습니까, 일본은. 조금 더 무르익은 후에 저는 가능한데, 거기 질투심을 느끼고 있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마 이제 우리 반도체하고 디스플레이 쪽이 그 3개 품목 수입 규제가 되면 일본 입장에서는 수출 규제가 되면 타격을 입겠지만, 결국 반도체와 디스플레이를 필요로 하는 일본 내 산업이 역으로 또 타격을 받을 가능성도 크기 때문에 이건 이제 좀 지켜봐야 될 문제다. 이렇게 쉽게 우리가 볼 수 없는 문제라는 점 하고, 또 하나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제 좀 말씀을 드리자면, 외교라는 건 상대가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은 더 좀 최선을 다해서 더 좀 대비했으면 하는 아쉬움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사실 따지고 올라가면 문재인 대통령 취임 이후에 일본과 결정적으로 좀 냉각 관계가 된 첫 계기가 위안부 문제였습니다. 박근혜 정권에서 피해자의 입장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굴욕적인 약속을 해놨기 때문에, 그걸 바로잡는 과정에서 치유재단 해산되고 남북 한일 관계가 조금 얼어붙었었다는 그런 점, 그리고 또 사법농단을 해서 법원 판결에까지도 개입을 하려고 했던 거 아닙니까? 아까 말씀하셨지만 이것은 우리 민족의 정체성과 관련된 우리의 역사를 어떻게 평가하고 어떻게 지키는가 하는 문제하고 맞닿아 있기 때문에 그렇게 단기간의 이익으로 쉽게 재단하기 어려운, 우리로서는 할 수밖에 없었던 문제였고, 거기서 불가피하게 일본과의 마찰이 있고, 일본이 졸렬하게 이제 저런 경제 보복으로 나오고 있는데, 어쨌든 이 문제야말로 정말 여야가 지혜를 합치고 정부와 협력해서 나경원 대표가 다른 건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한일 의원 간의 만남을 하자 했던 부분은 저는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그런 점에서는 다 같이 지혜를 모아야 될 문제라고 봅니다. 네, 정부 차원에서는 아마 약간의 냉각기는 필요할 듯 보여서 의회 차원에서 이 교류 필요성을 얘기한 나경원 원내대표는 제가 평가를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 얘기 말고도 나경원 원내대표가 또 우려도 표한 부분이 있거든요. 이인영 원내대표 이야기까지 저희가 포함해서 듣고 더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경제 보복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 같아서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이번 G20 의장국으로서 자유롭고 공정한 비차별 무역 정신을 말했던 일본은 불과 3일 만에 스스로 이야기한 정신을 뒤집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의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의 결과는 자가당착이 될 것입니다. 일본 정부의 수출 규제는 자국 기업들에게도 큰 부담을 주는 행위입니다.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이 난 이후 지난 8개월여간 일본 정부는 계속해서 통상 보복을 예고해 왔습니다. 그럼에도 외교부는 이 같은 최악의 사태가 벌어질 때까지 그저 방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향후 대응 역시 강경 일변도로만 가서는 안 됩니다. 긴급 한일 의회 교류를 여당 그리고 바른미래당과 함께 추진해 보겠습니다. 나경원 원내대표의 방점은 여기 있습니다. 우리 외교부는 이런 최악의 사태가 벌어질 때까지 방관하고 있었다. 이 부분에 대한 문제 제기를 강하게 했습니다. 그거 지적을 야당 입장에서는 하지 않을 수가 없죠. 그리고 야당 입장에서 저런 지적을 계속 해주는 게 우리 외교부가 나가서 그 활동하기에 나쁘질 않아요, 전혀. 그게 저는 아까 계속 얘기한 그 역할 분담의 부분이라고 보고요. 그리고 이제 일본의 졸렬함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비판을 하지만 그 일본을 비난한다고 해서 우리 정부가 그동안 노력을 게을리한 것
그게 덮어지는 건 아니에요. 한 게 덮어질 수는 없다. 그런 차원에서 나경원 원내대표가 이제 제1야당 입장에서는 분명히 지적할 만한 거고요. 예. 또 이제 그거 지적만 한 게 아니고 어쨌든 의회 차원에서 열심히 일본 해보자고 쪽이랑 지금, 예, 교류를 교류를 해서 하면서. 예. 이거 문제를 좀 풀어보자라는 제안을 하셨기 때문에 그거는 여당 입장에서도 마다할 이유가 저는 전혀 없다고 봅니다. 네, 어쨌든 여야가 지혜를 모아야 할 때가 아닐까 싶습니다. 유 의원님 마지막으로 뭐 말씀하실 거 있는 것 같으세요? 네. 네.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외교는 상대가 있기 때문에 예. 더 좀 잘했으면 하는 바람을 야당에서 얘기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뒤에 그 의회가 좀 나서자 하는 제안도 예. 바람직하지만 사실은 그 원죄 중에 일부가 자유한국당에 있었던 거는 좀 잘 생각하시고 예. 정말 이제 국회를 완전히 정상화해서 여야가 힘을 합쳐서 이건 어떻게 보면 이제 뭐 좀 외세의 잘못된 행동 아닙니까? 예. 그럼요.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단호해야죠. 하나로 힘을 합쳐서 예. 대응해야 된다. 그리고 거기까지만 얘기하시면 좋은데 또 기승전 지난 정권 얘기하시니까. 네, 알겠습니다. 뭐 마무리하시죠 이제. 네, 네. 유기홍 전 민주당 의원, 진수희 전 국회의원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